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박물관의 백승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개토 태양능비 비문에 보이는 바다 해자, 바다와 관련된 그 바다 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강개토항능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시기도 5세기 초, 정확하게 414년이니까 연대도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도 있고요. 또 관련해서 유명한 그 임나일본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근거로서 강개토항 비문의 이른바 신묘년조가 이야기되고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많이 아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해자에 대해서 그 비문의 내용이 글자가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1775자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다 해자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 3번의 바다 해자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제 이 강개토항 비문이라는 게 어떤 자료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탁본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강개토항 비문과 관련해서 왜 탁본이 주목을 받는지 이런 문제도 좀 얘기하면서 바다 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제목을 띄워놨습니다만은 강개토 태왕능비라고 이제 제목을 달려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강개토항비에 대한 이름조차도 지금 모두가 동의하는 이름이 없어요. 이제 저는 오늘 강개토 태왕능비 이렇게 달았는데 교과서에 나오면 강개토 대왕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걸 허태왕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이제 허태왕비 또는 강개토왕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교과서에 있는 대왕비라 안 하고 태왕비라고 한 것은 큰 대자 아니고 큰 태자인데 이 태자를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이 비문에 보면은 강개토항의 그 풀네임이 있는데 그게 국강상 강개토 평안 호태왕 이게 강개토항의 풀네임이에요. 전체 이름인데 이것을 줄여서 강개토 대왕 또는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문에 있는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태왕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강개토 대왕은 삼국 사기에 적혀 있는 이름인데, 그래서 비문에 있는 이름이 더 저는 당시 불렀던 이름과 더 가깝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불렀고, 또 이게 이제 능비라고 하는 강개토 태왕 능비라는 거하고 그냥 비라고 하는 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저는 굳이 능비라고 붙이는 이유는 이 비가 강개토왕 능과 관련된 비가 분명하기 때문에 능비라는 그 능자를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름과 관련해서 교과서가 좀 다르다는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실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 순서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개토항 비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와 또 그와 관련된 탁본 문제. 이 탁본이 중요한 것은 강개토항 비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탁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탁본에 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자 얘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개토항 비가 있는 곳인데요. 빨간 점이 있는 이곳이 이제 지금 현재 강개토 태왕릉 비가 있는 곳인데 압록강 북쪽에 있죠. 따라서 지금 중국 땅에 강개토항
태왕릉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겁니다만은 원래 이곳은 이제 고구려가 수도를 세 곳에 두는데 두 번 옮기는 거죠. 두 번째 수도, 당시로 국내성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지금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두 번째 수도인 이곳에 강개토 태왕릉비가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조선이라고 써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 북한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의 정식 국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압록강이고요. 압록강 북쪽에 이제 여기가 지반이라는 데인데 여기에 고구려 두 번째 수도 국내성이 여기가 이제 지금 성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성이 이렇게 남아 있고 그 국내성의 동북쪽 언덕 위에 지금 강개토왕 높은 언덕은 아닙니다. 야드막한 언덕 위에 이제 강개토 태왕릉비가 서 있죠. 이제 이게 이제 고구려 두 번째 수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비가 사실은 414년에 강개토왕이 죽고 난 다음에 3년상을 치르면서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비인데 그게 이제 414년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잊혀져 있다가 언제 비가 발견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것도 학자들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76년 무렵에 비가 발견됐다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1880년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 발견되는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곳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보면 중국 중심지는 지금의 우리가 장안 아니면 낙양 이쪽이 이제 중심지인데 중국 역사의 중심지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 이후가 되면 지금 북경이 중심지가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이제 낙양이나 장안 쪽이 지금의 서안 쪽이 중심지였는데 중국 역사의 중심지에서 보면은 이 비가 있는 지반은 굉장히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잊혀진 지역에 있었던 거고 또 우리 역사에서 보더라도 고구려가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한 이후부터는 이곳은 우리 역사에서도 멀어진 곳이 되어버렸어요. 신라가 이곳을 차지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개토왕 비가 있는 이곳은 중국 역사에서도 우리 역사에서도 굉장히 변두리 오지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그곳에서 서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잊혀져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중국의 마지막 전통 왕조가 청나라였는데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왕조죠. 근데 이 여진족은 자기들이 발상지를 어디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바로 강개토왕 비가 있는 이곳이 자기들이 발상지라고 그들의 조상의 발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신성한 곳은 봉금 지역으로 묶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입산 금지입니다. 앞쪽에 입구 쪽에 봉자를 붙여놓으면 봉할 봉자를 붙이면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문제가 됩니다.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강개토왕 비가 있는 이곳은 청나라 때는 봉금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은 그냥 밀림으로 우거져 있는 그런 장소였었고, 그래서 이 비가 쉽게 발견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 말이 되니까 봉금이 풀리고 청이 이제 규제가 약해지니까 이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밭도 일구어 먹고 나무도 이제 해서 떼다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개토왕 비가 처음 발견된 것은 중국 어느 농민이나 이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겠죠. 근데 이곳에 이제 청나라 때 해인현이 설치가 되고 그 설치위원회 장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월의 부하 중에 탁본을 좋아하고 금성문을 좋아하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관월산이라는 사람인데 이 관월산이 아마도 비를 처음 제대로 이제
이게 비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알리게 한 그런, 그러니까 비의 발견자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을산이 장월의 부하인 그 관을산의 비를 발견을 했는데, 이 비를 발견한 이후에 비가 수백 년 동안 그 이끼나 덩쿨에 이제 이렇게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비가 워낙 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널려 있는 쇳똥이나 말똥을 진흙에 이겨 가지고 비에 바른 다음에 말려서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끼가 제거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끼도 제거가 됐지만은 비도 손상을 입어요. 이게 돌이 황황함이 아니고 약간 그 자갈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석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을 맞으니까 굉장히 큰 손해를 입어요. 그래서 그 비가 불에 의해서 상당히 그 마멸되는 그런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비가 잘 안 보이니까 석회를 바르고 하는데, 그런 이 이끼 제거를 위한 환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는 지금 중국 길림성 지반현에 있고, 이 비의 높이는 6m 39입니다. 그러니까 6m 39면은 우리 아파트 3층 높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거대한 비고요. 그 이제 정면이 동남쪽입니다. 동남쪽이고, 정면이 그러니까 일면을 정면이니까 이게 비가 사각형인데 1면부터 1면, 2면, 3면, 3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글을 새겼는데 1775자를 새겼죠. 그래서 1면이 옛날 우리 조상 추모왕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동남쪽에 있고, 2면이 서남쪽이고, 3면이 서북쪽이고, 4면이 동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3면이 폭이 그 2m로서 가장 넓고, 1면은 1m 4 정도, 그 2면이 제일 가장 좁은데 1m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크기로서는 거의 뭐 동양 최대급의 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75자, 거기도 한 1800여자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775자고, 그 중에 의견일치를 못 보는 글자가 한 200여자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글자인지, 글자가 있었던 것은 확실히 맞는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그런 글자가 한 200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특히 고구려사, 동북아시아사 전체를 연구하는데 이 강교탕 비문의 1775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글자들인데, 모르는 글자 200여자 중에 한 자만 제대로 찾아도 굉장히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가 어른 손바닥, 제 손바닥만 합니다.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세로로는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 세로로 줄을 긋고 그 사이에, 줄과 줄 사이에 글자를 새겼어요. 근데 가로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식은 아니고 세로로만 줄이 있고, 또 아래 위는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새겼고, 이 글씨체는 예스체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전한대에 유행했던 예스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게 414년 5세기 초에 만들어진 비인데, 이미 이때는 중국에서는 예스체가 유행이 지난 때였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에서는 유행이 지난 글씨체로 강교탕 비문을 썼어요. 이것은 아마 당시 고구려는 이 글씨체를 가장 선호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호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의 비문을 새기는데 그 글씨체를, 예수체를 선택을 한 거겠죠. 자, 이게
요것하고요. 요거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유리로 방탄 유리로 씌웠다고 둘렀다고 하는데 저도 실험을 안 해봐서 방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일반 유리인지 강화 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요게요. 비가 1880년에 발견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비가 빗물에도 젖고 마모가 되니까 비각을 세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비각은 1928년에 세운 비각이에요. 1928년. 그래서 요때에 이제 이 비각을 세우면서 주변에 돈이 드니까 주변 유지들한테 돈을 모아서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스폰을 받아서 이 비각을 세워요. 그래서 이 스폰을 지원을 받아서 비각을 세울 때 그 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이 강계토항비 탁본을 하나씩 줘요. 그게 지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활용 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이런 건데 여기 28년에 셨으니까 이제 1970년대에 다시 비각을 세워요. 그게 요거예요. 요게 1970년대 세웠던 건데 여기에다가 요 바깥에 이렇게 유리로 하는 게 여기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는데 2001년인가 2000년인가 그래요.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바깥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안에 들어가면은 카메라 각이 잘 안 나와서 유리 때문에 사진 찍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28년 겁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방탄 유리로 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2000년인지 제가 정확히 2000년인가 1999년인가 그때 가서 찍은 건데 그래서 요 자료가 잘 없어요. 요즘은 제대로 찍기가. 저게 일면입니다. 일면. 일면의 중간 부분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는 원래 돌이 아닙니다. 요 부분이 아까 말한 돌에 불을 이끼저걸려서 불을 질렀을 때 여기 일면인데 이것이 돌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이면도 많이 떨어져 나가요. 군데군데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1880년에 비가 발견이 되고 요때가 19세기 말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한반도와 중국 침략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엄청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 육군본부에서 간첩들을 한반도에도 보내지만은 중국 땅에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이때의 육군본부의 중위 계급의 사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코 가케노부라는 육군 장교가 이 비의 탁본을 하나 구해서 일본으로 가요. 그게 1883년이에요. 근데 1883년에 탁본을 구해서 일본에 가서 그 탁본의 내용을, 강계토항 비문 내용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로소 그때 알려지기 시작해요. 이 강계토항 비다. 그 이전은 이게 강계토항 비인지도 몰랐어요. 누구 비인지도 몰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후에 이게 강계토항 비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아마 중국의 금나라 어느 황제의 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비가 있는 그곳을 황성, 중국의 황제가 있었던 여러분들 황성애트란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가지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883년에 사코라는 일본 간첩이죠. 육군본부 산하의 장교가 탁본을 갖고 가서 일본 육군본부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강계토항 비고 유명한 일면의 요 부분에 일면 8째 줄 밑에부터 9째 줄 부분에 이른바 신면조 외가 일본이 신면의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을 치고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구절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4세기부터 6세기 동안 200년 동안에 일본의 고대 정권 일본이 한반도를 와서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200년 동안 식민지를 두고 다스렸다.
그리고 그 식민지의 본부가 가야에 있었고, 그게 임나에 있었고, 그게 임나일본부라는 거다. 이게 이제 임나일본부설인데,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한 근거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일본석이라는 역사책이고, 그게 720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역사책. 그 다음에 일본석이라는 역사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임나일본부를 두었고 임나일본부에서 통치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일본석이라는 책은 일본의 고대에 쉽게 말하면 일본 일본 왕들의 족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족보책이니까 족보책은 왜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위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거의 안 믿었어요. 근데 강개탕 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일본서기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임나일본부가 사실이다. 따라서 고대의 한반도를 지배했던 게 일본이니까 지금 19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한반도를 일본이 가서 침략해가지고 그 식민지를 삼는 것은 침략이 아니고 애 땅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진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식민지를 합리화하는 농구로서 역사적 농구로서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했던 거고 그 핵심에 바로 이 강개탕 비문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강개탕 비문의 탁본을 구하려고 직접 가서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긴 있었죠. 일반인들이 탈 수가 없었지만은 그래서 이게 탁본을 구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를 들기도 해요. 개를 모아서 개돈 타가지고 강개탕 탁본 떨어 보내는데 따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강개탕비 탁본에 굉장히 탁본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탁본은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이 탁본을 뜨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주로 중국인 탁공이 있어요. 초천부라고 2대에 걸쳐서 그 대를 이어서 이제 탁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문이 쇄도하니까 또 강개탕 비문은 워낙 오래되고 글자가 희미하니까 제대로 뜨면은 크니까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은 글자가 희미해요. 근데 탁본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자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탁공이 생각하기에 수요가 많으니까 빨리 떼야 되고, 첫째 빨리 떼야 되고, 둘째는 글자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던 게 뭐냐 하면은 울퉁불퉁한 부분이나 괴선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곳에 석회를 발라서 팽팽하게 한 다음에 탁본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본을 빨리 뜨고 글자를 희미한 부분은 좀 맑게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탁본을 떠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게 그때부터 석회 탁본이 되는 거예요. 석회를 바른 다음에 뜨는 탁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회 탁본은 사료적 가치가 훨씬 떨어지겠죠. 원석 탁본보다. 그러니까 석회 바르기 전에 원래 글자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글자를 읽어내야 되는데 석회를 바르고 어떤 탁본은 원래 글자가 많이 손상된 원래 글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자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유럽에도 있고 미국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미국에도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강개탕비 탁본이 한 150벌 정도, 내가 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내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150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석회가 바르기 전에 뜬 탁본을 우리가 초기 원석 탁본이라고 하는데 초기 원석 탁본은 15종 내외예요. 10개에서 15개 그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석회 탁본이에요. 그러니까 석회 탁본은 사료적 가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석회 탁본과 원석 탁본을 구분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석회 탁본도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상당 부분 또 원래 글자를 남긴 대로 또 뜬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원석 탁본과 석회 탁본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고 또 하나는 석회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석회는 1890년부터 석회를 바르는데요. 그러니까 비가 1880년에 발견되고 10년 동안 원석 탁본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전부 석회탁본이에요. 1890년 이후부터는 전부 석회탁본인데 이 석회탁본과 원석탁본, 그 다음에 비가 남아 있는데 이 석회는 빗물을 맞으면 석회가 녹아내립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석회가 없어지면은 뜨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이 비를 보호하려고 보존 처리를 해요. 비에다가 약품 처리를 해요. 그래서 약품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은 비 위쪽에서 약물을 넣어서 비 안에서 이제 바깥의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이런 약재를 써서 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석회와 돌이 같이 엉켜가지고 지금은 이게 석회인지 돌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포항제철팀하고 서울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한번 90년대인가 가서 이것을 석회와 원석을 구분해 보려고 현대 기계로서 해봤는데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지금 이 사진 앞에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금 긴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진의 표면을 보면 굉장히 매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 석회를 바른 난 다음에 돌처럼 만든 거라는 거죠. 이게 원돌하고 상당히 거리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고 약간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이게 바로 약품 처리 안에서 흘러나온 그런 것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글씨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거의 세면처럼 이렇게 굳어져가 있는 자세히 보면 이게 그 원석이 아닌 돌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이면인데요. 이면의 중간 부분인데 이렇게 흰 게 보이는 게 석회 자국입니다. 석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석회가 곳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석회 자국, 흰 게. 이런 부분도 석회 자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이 비문 속의 바다 해자가 주제이긴 한데 강계토항 B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강계토항 B가 발견이 되고 탁본이 알려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1970년대에 제일교보 역사학자 이진희라는 분이 있어요. 이진희라고. 그분이 원래 여기 김해 녹산 분인데 일찍 일본에 가셔가지고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강사도 하고 하면서 자료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강계토항 B에 대한 사진 자료를 엄청 많이 모았어요. 보니까 자기가 모은 사진을 보니까 강계토항 B에 석회가 엄청 많이 묻어 있거든요. 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이거는 석회로 완전히 B를 도포했다 할 정도로 석회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진 선생은 이것은 일본의 육군본부가 고의적으로 B에다가 석회를 도포해가지고 탁본을 떴다. 그래서 임날보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이렇게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진희 씨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논문 발표를 하니까 일본 고대사 학과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수많은 고대 역사학자들, 고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들하고 이진희 씨하고 이제 논쟁이 역사적 논쟁 싸움이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다가 80년대 초에 중국 역사학자인 왕건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계토항 B와 관련된 연구 중에 왕건군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 당시 지방박물관 관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바로 강계토항 B 바로 옆에서 밥 먹고 자고 하면서 연구를 하신 분이죠. 현지에서. 근데 이 사람이 책으로서 이제 나중에 책도 나오고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게 강계토항 B 연구라는 책인데 거기에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강계토항 B는 이진희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의 육군본부나 간첩들에 의해서 고의로 석회가 발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임나일본부설은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왕경근 씨 그 주장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논쟁이 되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석회는 발린 건 확실하고 누가 왜 발랐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중국 탁공에 의해서, 탁군을 밥 먹고 사는 사람 초천부 부자에 의해서 발렸다가 그 이제 발려서 탁군을 떠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탁공이 일부러 조작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석회를 바르고 글자를 매각하기 위해서 다른 글자를 새긴 것은 분명해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이 의도했던가는 달리 원래 글자는 다른 글자가 새겨질 수도 있고 탁본을 떠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의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또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탁본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구했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 글자는 이렇게 해달라라고 주문도 해요. 그 주문대로 또 만들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강교탕비 탁본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이 다각도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탁본도 한두 개면 봐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발견 이후에 일본 학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1905년에 도리 유조라는 당시 동경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조사단을 이끌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탁본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은 여기 그 탁지라고 하는데 탁본 종이가 묻어 있죠. 발려져 있죠. 이 부분 이제 그 삼면입니다. 삼면. 이건 1907년에 당시 그 프랑스 학자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1907년에 샤반느라는 프랑스 학자인데 동양학을 전공하는 학자예요. 이분도 가서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 샤반느가 현지 조사를 하고 탁본을 뜬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샤반느 탁본이라고 해서 지금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샤반느 탁본은 1907년에 만들어진 탁본이 확실한, 그러니까 연도가 확실한 탁본입니다. 요 사람 키를 보면은 이 비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요건 1913년에 구로이타 가츠미라는 동경대학, 일본 동경대학 국사학과 교수였는데 구로이타 가츠미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일면이죠. 자, 아까 저기 최근에 찍은 2000년대 찍은 사진하고 전혀 다르죠. 이게 폭 파여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사진이 1918년에 구로이타 가츠미가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의 석회가 발려 있어요. 이게 일면이고 여기 이면인데 일면과 이면의 사이를 찍은 건데 이 부분들이 전부 석회로 다 발려 있고 이 글자 둘레는 거의 뭐 석회로 다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진을 보면은 강교탕비가 완전히 석회로 도포가 되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진희 선생이 이런 사진을 보고 이건 도저히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육군본부가 어떤 뭐 작전 차원에서 해서 탁본을 만들었다. 뭐 그래서 그 임나일본부의 설에 대한 반박 논리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도 1918년 사면의 사진입니다. 이게 다 희게에 있는 부분이 다 전부가 석회로 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1935년에 우메하라라는 사람이 매원 말치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물론 혼자 가는 건 아닙니다. 이쪽은 이제 조사단을 이끌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35년 시기에도 가니까 비문에 석회가 너무 많이 발려 있으니까 자기가 피늘어서 석회를 끌어냅니다. 이렇게 끌어내. 근데 그렇게 큰 걸 다 끌어낼 수 없으니까 한두 시간 끌어낸 게 이제 중요 부위만 끌어내가지고 그 부분 탁본했어요. 근데 이거는 석회가 발린 다음에 뜬 탁본이긴 하지만은 석회를 많이 끌어낸 부분의 탁본이다. 그래서 이게 호이 영락태왕, 이름에서 영락태왕이라 불렀다. 왜 이 신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탁본을 해온 겁니다.
자, 이게 탁본을 만드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는데, 이 탁본이 워낙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탁본 종류를 지금 많이 강의탕 비문에 국한해서 이제 나누는데, 묵수각전본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쌍구과목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사고가 만든 탁본인데,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탁본이 아니에요. 비가 있으면 비에다가 부분적인 글자만 떠가지고 그것을 그 위에다가 종이를 넣고 그리듯이 그려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묵수각전본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이걸 쌍구과목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탁본이 바로 최초의 일본으로 가져갔던 탁본인데, 이 탁본은 굉장히 사료적 가치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글자를 고의로 만들 수 있는 탁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탁본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적 가치가 문제는 있긴 하지만 아주 초창기에 1883년 또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탁본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창기에 이 글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쌍구과목본, 묵수각전본이 이런 겁니다. 이게 사코 가케노부라는 육군본부 중위가 1883년에 일본으로 가져갔던 탁본입니다. 이거 한 장에 30몇 장의 작은 종이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 놓은 건데, 이 탁본은 지금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말한 그 쌍구과목본이라는 거예요. 거의 글자를 새로 만들어서 만드는 탁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석 탁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1880년부터 1890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만들어진 석회 바르기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석회 탁본,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 근데 이제 석회 탁본 중에서 굉장히 원석 탁본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석회가 많이 떨어져 나간 193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탁본. 이건 또 석회 탁본인데 원석 탁본하고 굉장히 가까운. 저게 이제 최초의 석회 탁본입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게 그 원석 탁본이에요. 그러니까 석회 바르기 전에 만들어진 탁본이에요. 요것은 그 원래 미즈타니 다이치로라는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탁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미즈타니본, 수곡본이라고 하는데, 요거 지금은 일본의 그 역사민속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1면과 2면만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만, 1면, 2면, 3면, 4면, 4면이 다 완벽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게 1면인데 1면에 그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장, 두 장, 세 장, 한 면이 한 장, 두 장, 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면이니까 3, 4, 12,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수곡본은. 그래서 비가 워낙 크니까 한 장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3분의 1 뜨고 3분의 1 뜨고 3분의 1 뜨고, 나중에 되면 이제 전처럼 이렇게 뜨기도 하는데, 요거 수곡본은 3분의 1씩 한 면에 뜬 건데, 석회 바르기 전에 뜬 탁본이에요. 그래서 석회 바르기 전에 뜬 탁본으로서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제가 원형에 가깝다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남아있는 원석 탁본들은, 초기 원석 탁본, 석회 바르기 전에 뜬 탁본들은 요거 말고는 전부 잘라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보기 좋게끔, 갖고 다니기도 좋고 책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원형에 가까운 탁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의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시에 탁본을 뜰 수 없는 솜방망이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돌이 깨져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북경대학에 있는 초기 원석 탁본이에요. 북경대학에는 한 4종류의 초기 원석 탁본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앞서 본 수곡본과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글자 거의 읽기가 쉽지 않아요. 희미하고. 이거는 북경대학의 또 다른 탁본인데, 이것도 또 다른 탁본이에요. 북경대학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샤반느본. 아까 1907년에 프랑스 동양사 샤반느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거고. 앞에 초기 원석 탁본은 희미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글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석회 탁본은 글자를 명확하게 뜨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거의 아직 석회가 메꾸기 전에 했던 탁본이에요. 자, 이거는 이마니시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탁본인데 1913년에 현장 조사 가서 찍은 탁본이에요. 이거는 그 메구로본이라고 해서 일본의 동경이 메구로구라는 데가 있어요. 구. 우리 남구 북구 하듯이 메구로구에 소장하고 있는 탁본인데 이것은 그 1927년, 28년 그때 뜬 탁본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1928년에 비각을 새로 씌울 때 돈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돈 낸 대가로 받은 탁본이에요. 이 탁본. 구주대학본이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오차노미즈 대학본입니다. 이게 이제 석계 탁본의 모습들인데 요게 처음 본 원석 탁본하고 분위기가 비슷하죠. 근데 이게 원석 탁본 아니에요. 석회가 많이 떨어지고 나간 다음에 1935년도에 뜬 탁본이에요. 이런 게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본 탁본 외에도 이제 그 가짜 탁본도 많이 나와요. 비싸게 주고 팔려고 하니까 가짜 탁본도 나옵니다. 그중에 이런 게 이제 가짜 탁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보관 상태에 따라서 좀 탁본 종류를 나누기도 하는데 원래대로 전장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있고 액자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탁본을 잘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잘라 갖고도 병풍식으로 이렇게 폈다 할 수 있는 탁본도 있고 책으로 끈으로 묶어 하는 탁본 보관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강교탕비 탁본인데 우리 박물관이 국립해양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탁본은 1면에서 4면까지 완벽하게 다 있어요. 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페이지에 2자씩 해서 전부 8건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절첩본이라고 해서 병풍식입니다. 펴면 병풍처럼 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석계탁본입니다. 한 20세기 초 1905년에서 13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것은 이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 상태로 복원해 본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중앙박물관에 있는 탁본인데 요거는 우리 거와 달리 잘라서 2자씩 하긴 하지만은 책으로 묶었어요. 우리는 병풍식으로 했는데 요거는 끈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요걸 선장본이라고 해요. 이제 조금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죠. 요거 복원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1880년에 비가 발견되고 10년 동안 초기 원석 탁본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1890년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는 석계 탁본이 만들어지고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 그 이후부터 60년대까지는 석회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긴 한데 다시 요 1890년에서 1920년대 후반까지는 해마다 석회를 발라요. 석회는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또 석회 바르고 또 석회 이랬는데 이제 2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바르지는 않고 70년대 돼서 중국에서 이제 석회 말고 다른 이제 물질을 이용한 복원 작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제작 시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본마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몇 줄이면은 시기가 언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다케다 육교시라고 일본에 얼마 전에 그 돌아가셨는데 일본 탁본 전문가이죠. 그런 이제 탁본 패턴법을 가지고 창목 패턴법을 가지고 탁본 시기를 구분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냈고요. 그래서 그런 창목 패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탁본은 몇 년 됐고 몇 년 됐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변화가 되는데 이 탁본에 따라서 글자를 이 변화에 따라서 이제 몇 년도 거다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사진 사실 재밌는 사진인데 오른쪽 밑에 있는 요 글자가 일면의 세 번째 줄의 마지막 글자인데요. 요 글자가 마치 그 누르 황자처럼 보입니다. 누르 황자처럼. 근데 이게 요 탁본 말고 석계탁본 또 다른 석계탁본을 보면 확실히
누루 황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루 황자가 아니고 원래는 발벌리자라고 해서 이런 글자예요. 이게 이제 요 글자인데 누루 황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글자인지 모르니까 탁공이 석회를 바른 다음에 이 글자로 발벌리자로 만든 글자예요. 그럼 왜 탁공은 이 글자로 만들었을까? 요 다음 글자가 용용자예요. 용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갔다. 주몽이 이제 죽을 때의 모습을 비면에 그린 건데 용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말이 되니까 이게 황용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용이 된 것도 있고요. 요 글자는 요게 사실은 그 군자, 군대 할 때 군자인데 이면에 8번째 줄 36번째 글자가 군대 할 때 군자인데 이 글자가 원석 탁본은 희미해요. 이거 다 요게 요 세 글자는 원석 탁본의 글자인데 무슨 글자인지 잘 몰라요. 애매한 거죠. 그런데 그 군대를 보내서 병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니까 병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석회 탁본에 보면은 이게 전부 병자로 병살 때 병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석회 탁본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글자를 만드는 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희토왕 비문 전면을 펼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715자인데 그 내용은 요 부분은 강개토왕대까지의 족보 시조 추모왕께서 저거 내려와서 뭐 3대왕 2대왕 누구 3대왕 이러면서 그 19세손 17세손 강개토왕대에 이르렀다. 요 부분은 강개토왕대까지 그 가계를 서술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요 부분은 강개토왕이 전투하러 나가서 뭐 포럼 얼마 잡아오고 뭐 획득을 얼마고 하는 전공을 다룬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그다음에 마지막 요 부분은 강개토왕릉을 포함한 강개토왕이 있는 그곳에 고구려 왕들의 무덤이 많았어요. 그 무덤을 지키는 묘지기들, 그걸 수묘인이라고 하는데 수묘인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수묘인은 어디서 잡아와서 채워라. 강개토왕이 살아있을 때 지시를 했어요. 내가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을 잡아와서 묘지기를 시켜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에서 잡아온 그 묘지기들은 묘를 지키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옛날부터 지키던 구민들을 그러니까 묘지기 전체는 330가를 만드는데 그 중에 220가만 내가 잡아온 사람들하고 110가는 원래 지키던 사람으로 채워서 살아. 그래서 어디 곳 50군데 지명까지도 다 나와요. 어디 사람 몇 명, 어디 사람 몇 명. 이게 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개토왕 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공만 강개토왕이 그 전공만 기리고 전공만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거의 뭐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수묘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수묘인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다. 라는 게 이것도 사실은 강개토왕 비 연구의 또 다른 포인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신묘년 쪽 기사예요.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했다는. 좀 있으면 더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사실 지금부터 본론인데 그렇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 비문 속에 바다 해자가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일면의 5번째 줄 22번째 글자가 바다 해자고 그거는 사해라는 글자 속에 바다 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면의 9번째 줄에 13번째 글자가 바다 해자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뭐냐면 이게 유명한 신묘년 쪽 기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신묘년 내도 해파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이런 나라들을 치고 왜가 그래 했다라는 요 글자인데 이게 일면의 9번째 줄에 13번째 글자인데 요 글자를 바다 해자로 보고 임날본부스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게 바다 해자인지 아닌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에서는 주제가 강개토왕 비문 속에 바다 해자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이거는 바다 해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강의에서 빼야 맞지만 기존의 학설 중에서 이 글자를 바다 해자를 보고 은학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넣었고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사해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레도 해파가 두 번째 나오고 동해고라고 해서 수묘인 아까 말한 수묘인 연휴 중에 동해고 지방의 사람들 며칠 요게 부분 그 부분에서 동해고가 나와요. 그래서 동해고는 뒤쪽에 나오는데 그 설명의 순서는 사해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동해부터 두 번째 하고 임날번 문제니까 레도 해파 세 번째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일면의 네 번째 줄에 22번째 글자 이게 이제 바다 해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문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환지 17세손 국강상 강계토경 평안 호태왕 이구등조 호의 영락태왕 은택 허부 황천 위무진피 사해 위무진피 사해 여기에 사해가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해석하면 환지라는 것은 이제 쭉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이제 족보 있고 내려와서 17세 손인 국강상 강계토경 평안호태왕 이게 강계토왕의 풀네임이에요. 전체 이름이에요.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강계토왕 또는 강계토태왕 또는 호태왕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 부르기가 너무 기니까 이제 국강상은 강계토왕릉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국강상 그 지역을 말고 강계토경 땅을 굉장히 넓힌 평안 온 백성을 편안하게 한 그런 호태왕 큰 좋은 왕 이런 부분. 그래서 호태왕은 사실 강계토왕한테 붙인 게 아니고 고구려의 많은 왕 몇 명의 왕에게 붙였어요. 호태왕이라고는. 따라서 호태왕이라고는 고유명사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부른 호태왕이라는 이름은 저는 뭐 잘못된 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사기 강계토 대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태왕이라고 썼으니까 대왕과 태왕은 또 다릅니다. 의미가. 이 태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말하는 천자 황제와 같은 레벨의 왕을 태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자를 쓰는 것보다는 비문에서 말하는 태자를 쓰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구등조라고 되어 있는데 등조라는 게 이게 등극하고 같은 거예요. 등조라는 것도 황제 위에 올라갈 때만이 우리가 등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등조라든가 이런 것을 못 썼잖아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황제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못 썼어요. 그런데 이 강계토왕표는 바로 등조라든가 황천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다 썼습니다. 황제 레벨로 생각했던 거죠. 스스로가. 근데 재밌는 게 이구라는 표현인데 이구등조 이게 29살의 등조이 아닙니다. 곱하기 18세예요. 2구 18. 이게 곱셈이 이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곱셈이 언제부터 뭐 나왔느냐, 뭐 아라비아 숫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벌써 5세기 초 고구려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 지금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강계토왕 비문은 공식적인 비문 그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미 곱셈에 대한 표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구는 여기서 2구 18, 18세의 왕이 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구등조라는 게. 호의 영락태왕. 당시의 이름은 영락태왕이라고 이름했다는 거죠. 살아계실 때에 강계토왕이 살아가실 때 이름은 영락태왕이었죠. 앞에 국강산 강계토경 평안호태왕 이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른바 시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택 허부 황천. 그 은택이 황천에까지 널리 허부라는 것은 널리 퍼뜨려 미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황천이라는 표현도 그 황제 황천이 하늘 아닙니까? 하늘. 주몽도 황천지자 뭐 일월지자 황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 황천도 그 천자의 의미가 있는 천손의 의미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무진피사해라는 건데 위는 위력, 무력, 위력과 무력 이것은 사해까지 널리 떨쳐 입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해가 문제예요. 오늘 주제 중에 한 사해가 뭐냐라는 거죠. 사해가. 그래서 이 사해는 이제 이게 탁본의 사해입니다. 탁본에 보이는 사해, 사해 이렇게 적혀 있고요. 둘 다 저기 원석 탁본이에요. 원석 탁본. 이것도 원석 탁본 사해라고. 해자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 사해입니다. 자, 이 사해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하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유교 경전이에요. 이하라는 책은 13경 중에 하나인데 이하라는 책은 이미 그 선진 시대에 한진 이전 시대부터 문자의 뜻이 뭔지 이런 뜻을 고증하고 설명하는 그런 사전적인 성격을 지닌 유교 경전인데 이 이하에 보면은 사해를 뭐라고 하냐면은 구이 그러니까 아홉 오랑캐, 팔적 이것도 오랑캐죠. 그 칠융, 육만 이런 사방 각지의 모든 오랑캐를 일러서 사해라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하에라는 책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사해는 사방의 모든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의 모든 주변의 사방의 모든 그 오랑캐 이게 오랑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적 융만 이게 다 오랑캐로 우리가 오랑캐 만자고 오랑캐 융자고 오랑캐 이자인데 사방에 내가 중심이고 사방의 모든 오랑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족속들을 사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피사해 위력과 무력은 모든 주변 오랑캐들을 다 떨쳤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진피사해라는 뜻은 고구려의 어떤 의식이 주변에 대한 의식이 배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황천이라는 뜻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주몽 자체도 주몽이 왜 북부에서 도망가다가 강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이 누구 하니까 뭐 어별들이 저기 다리를 놔줬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황천지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천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손의식을 고구려 사람들은 갖고 있었고 그게 강개토항 비문에 그대로 적혀 있고 그게 나타나는 거고 또 사방의 왜국 이게 이제 사해의 뜻인데 사방 모든 왜국들을 다 떨쳐 입혔다. 무력과 위력이 그런 생각이 있는 용어가 바로 이 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같이 쓴 등조 이건 등극이라는 뜻인데 천자의 자리에 오르다 이게 이제 등조인데 사해 주변의 모든 오랑캐를 위력과 무력으로서 떨쳐 입히고 그 중심에 고구려가 있고 또 바로 18살에 등극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바로 이 당시 강개토항 당시의 고구려인들의 어떤 천손의식, 천하의 중심의식 이런 것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옛날에 서울대학교 노태동 교수님이 고구려인의 천하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개토항비 다른 구절에도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다. 시조는 북부에서 나셨는데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이게 이제 하백의 딸, 그러니까 하백과 천재의 아들, 하백 물신과 하늘하고의 만남 이런 것도 이제 고구려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시기 5세기 전반에 모두르라는 사람이 고구려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관리가 죽고 나서 묘 쓴 게 있고 그 묘에 묘지명 글씨가 나왔어요. 거기도 바로 이 주몽은 하백의 손자이고 1월의 아들인 추모성왕 이런 추모성왕이 북부에서 태어났으며 천하 사방은 이 나라 이고의 가장 성스러움을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두르 묘지에도 이런 표현과 강개토항 비문의 그런 표현. 또 위스 고구려전이라는 게 중국 25사 중에 있는데 위스가 있는데 그 고구려전에 보면은 435년에 북이 사신 이호라는 사람이 평양에 사신으로 왔다가 남긴 내용의 글이 위스에 실리는데 거기도 보면은 바로 고구려 사람들이 천손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상의 주몽설화에도 바로 천손 의식 또는 천하관이 천하의 중심이다 이런 것을 보이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해의 예를 제가 그러면 이 414년에 강개토항 비가 쓰여졌는데 뭐 거기에 사해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어디서 배워서 썼을까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도 당시 중국의 선진 문명을 공부했을 때고 받았을 텐데 중국의 그 414년 이전 문헌들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사회가 어디 나오는지 보니까 예기에도 나오고요, 효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효경이나 예기에 있는 사회라는 표현이 강유탕 비문에 있는 사회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구려 5세기 때 고구려인들은 당시 중국의 선진 그 문헌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효경에도 보면은 효제지지 통호신명 광우사해, 사해에 빛이 널리 빛났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소불통, 통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사해의 뜻은 중국으로부터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해고인데 이게 수묘인 연어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문은 수묘인 연어 매구여민 구견이 간년삼 동해고 구견삼 간년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설명이 수묘인이라는 것은 강개토왕릉을 비롯한 고구려 선대왕들의 묘지기들이죠. 그 묘지기들의 집을 연어라고 하는 건데, 집이 이제 330가를 뽑아서 330곳에서 수묘인을 하게 하는데 50곳의 지역에서 뽑아요. 보통 무슨 성입니다. 무슨 성에서 몇 사람, 무슨 성에서 몇 사람. 근데 몇 군데는 여기는 동해고라고 썼어. 동해성이 아니고. 또 어떤 데는 무슨 인이 있고 또 무슨 민이 있고, 몇 군데는 좀 대부분이 무슨 성이에요. 무슨 성에서 구견 몇, 간년 몇. 구견, 간년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구견은 어떤 역할하고 간년은 어떤 역할하고, 어쨌든 묘지기 하는데 역할이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동해고 지역에서는 구견을 3, 간년을 5, 그러니까 8가를 뽑아온 거죠. 그러면 이게 동해고가 어디냐? 그래서 그 동해고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50곳의 지명 중에서 14곳, 그러니까 39군데는 강개토왕이 직접 정복한 지역에서 뽑아와요. 그 나머지 50곳 중에 나머지 14곳은 그 이전부터 그것을 구민이라고 하고 신민이라고 하는데 구민에 들어가요, 이 동해고는. 그러니까 동해고는 강개토왕 이전부터 고구려 고구려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고구려가 고구려 영향권 안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동해가 어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동해에 대해서 삼국사기에 찾아보면은 삼국사기 건십사 민중왕 4년 9월조에 보면 동해 사람 고주리가 경어목을 바쳤다. 밤에도 빛이 났다. 이런 고래경자예요. 경어목이라는 것은 고래의 눈이에요. 고래 눈. 동해 사람 고주리라는 사람이 고래 눈을 바쳤는데 그 고래 눈이 밤에도 빛이 났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삼국사기에 적혀 있겠죠, 그죠? 신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동해인이라고 해서 동해가 어디냐? 또 그 다음에 삼국사기 태조대왕 55년 10월조에 보면 동해곡수가 헌주표오 장구척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동해곡이라는 것은 동해골짜기, 동해 쪽 골짜기, 곡이라는 게 그곳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동해곡의 수라는 건 태수를 말해요. 동해국 태소가 붉은 표범이 붉은색, 일반적으로는 표범 색깔인데 붉은 표범이 신기하니까 바쳤겠죠. 붉은 표범의 꼬리를 바쳤는데 꼬리의 길이가 9척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동해곡이 어딘가. 그 다음에 또 서천왕 19년 4월조에 보면은 해곡태수가 갱목 고래의 눈을 바쳤는데 밤에, 앞에 그 민중왕 때하고 비슷하죠. 여기서 말한 동해곡, 해곡, 이 모두 고구려 수도 당시 국내성에서 봤을 때 동쪽 해안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동쪽 해안 지역. 지금 오늘날 동해죠. 우리가 말하는 동해. 물론 북쪽이긴 하지만 동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기록의 동해나 강계토항 비문에 보이는 동해나 같은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동해고라고 했을 때 고는 또 뭔가? 이게 그 강계토항 비문에 어느 지역 사람 뽑아보면은 무슨 한해, 무슨 예, 또 민인, 요게 무슨 고, 무슨 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 자체는 상인 고자예요. 그래서 동해의 상인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한자 그대로 보면 이게 상인 집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해 쪽 동해 해안가에 사는 상인 집단 이게 동해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동해안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무대로 활동하는 상인 집단 이걸 동해고라고 표시를 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옥저라든가 또는 예맥할 때 우리 예족들이 동해안에 쭉 살았거든요. 그래서 옥저나 예족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왜 고라고 썼는가? 이것은 그쪽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중국에 수출하고 했던 기록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게 설문이라는 후한대 허진이라는 사람이 지은 설문이라는 사전류의 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 면이라고 있는데 고기다, 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위화두국에서 났다. 이거 위화두국에서 조기가 났는데 중국에 바쳤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위화두국이 어디냐? 지금 춘천 은지리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분에 대해서 자전참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큰 새우를 분이라고 지금 보이는 거. 이건 근데 저도 사실 확실하지 않는데 일본 고 사전에 보면 그 분 해가지고 오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큰 새우라고 해석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의류하는 분들한테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분이라는데 고기로 있는데 이것도 위화두국에서 났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옹이라는 게 있는데 옹은 또 이것도 고기인데 고기의 가죽에 무늬가 있었다. 이것을 그 낙랑 동이 쪽에서 났다. 근데 이건 사전에 보면 동자개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동자개인지 뭔지 이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동해 쪽에서 나는 특이한 고기 이런 것을 중국이나 낙랑 쪽에 수출하고 했던 기록들이 있고요. 후한선한 삼국지에도 보면은 그쪽에서 해물이 나서 반어피라든가 이런 게 났다는 것이 있고 해서 아마 이 옥저를 포함한 애족 집단이 의료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 상인 집단들이 동해 쪽에 살았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강계토항 비문 이전 단계부터 이곳에 존재했었고 이들을 고구려가 통제하에 두고 그 삼국지에도 보면은 삼국지 위서동의전에도 보면 옥저에 대한 고구려가 이렇게 옥저에 대인들을 시켜서 소금이라든가 고기를 갖다 바치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마 동해고라서는 동해안 쪽에 살면서 장사하고 고기 잡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동해에 대한 강계토항 비 탁본, 원석 탁본의 동해 모습입니다. 동해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바다 해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신묘년조 기사인데 그 백자는 이제 백제를 고구려 역사학자가 그러니까 강계토항 비문을 쓰는 고구려인이 썼겠죠. 뭐 역사를 전공으로 한 사람 아니겠나 싶은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백잔이라고 썼죠. 백잔은 백제를 말하는 거고 백잔 신라 구시 성민 옛날부터 성민이었다. 그래서 유래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레도 요 글자 빨간 글자 여기에 이제까지는 석회 탁본에는 100% 바다 해자로 나옵니다. 근데 원석 탁본에는 바다 해자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중에 탁본을 좀 보여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다 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늘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바다 해자라고 많이 그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이게 이제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이런 나라들을
쳐서 깨부시고 파해서 식민으로 삼았다라는 구절. 이게 유명한 신면허적 기사인데, 그래서 이 구절이 강개토항 비문 1면의 8번째 줄 하단부터 9번째 줄 중간까지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보고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성민이었는데 그래서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신면, 이게 신면이 391년이거든요.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을 쳐부시고 식민으로 삼았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다시 이런 나라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강개토항 비문에도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 이런 나라를 쳐서 깨부시고 식민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임날분부설이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제국주의 시대 또 식민 통치 시기에는 그렇게 해석해 왔고 그게 정설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반박 해석의 최초는 이제 정인보 씨가 했는데, 요 A, B, C로 나눈 것은 A까지의 주어는 고구려지만은 B 이하로부터의 주어는 왜가 아니고 고구려라는 거예요. 전부 주어를 고구려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백제 신라 옛날부터 우리 고구려의 성민인데 그래서 조공을 해왔다. 근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오니까 C부터의 주어 여기서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오니까 도해 바다 해자를 넣는다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서 이런 뒤에 나라들을 쳐서 깨부시고 식문으로 삼은 주어도 왜가 아니라 고구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인보 선생의 해석이었고 독법이었죠. 해석 방법이.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서 뒤에 나라를 치고 깨부시고 식민으로 삼은 주체도 고구려로 봐야 된다. 그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보 선생. 그래서 정인보 선생의 그러한 해석, 그러니까 C 이하의 주어를 고구려로 봐야 된다. 왜가 아니고. 그래야만이 이 B는 왜의 업적을 기리려고 세운 B가 아니라 고구려 강개토항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세운 B이기 때문에 왜의 업적을 여기 넣을 리가 없다. 따라서 도해파의 주어도 고구려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고구려가 바다를 해전을 벌여서 백제와 신라 이런 나라들을 쳐부시고 식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정인보 선생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게 1950년대 그 정인보 선생의 논문이 발표, 물론 그 이전에 썼어요. 글을 썼는데 발표 안 하고 있다가 50년대에 일반에 많이 알려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북한 학계나 우리 한국 학계나 모두 기본적으로는 정인보 선생의 해석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정인보 선생은 한문의 대가잖아요. 그 당시 뭐 정인보 선생님이 해석했다 하면 다 따라갈 정도로 다 인정하는 한문의 대가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요 B와 C 보면은 왜 C가 고구려가 주어인지 B에서 주어인 왜가 주어인지 이 부분은 해석이 쉽지가 사실 않아요. 그런데 1970년대에 일본인 학자인 그 하마다 고사쿠라는 사람이 그 해석을, 이 부분의 해석은 바다 해자를 넣고 왜가 주어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비문 전체의 문장 구조를 보면 왜가 신묘년에 와서 이러이러한 나라를 쳐서 깨부수고 식민으로 삼으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가 그것을 역전시켰다. 뒤에 보면 고구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는 상관없이 여기 B, C의 주어는 왜로 봐야 된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하마다 고사쿠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일본 학계에서는 그게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만 철안이라고 하는데, 철안이라는 게 고칠 수 없는, 너무 단단해가지고 고칠 수 없는 안을 우리가 철안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그걸 철안이라고 하는데, 다른 쪽도 보면은 고구려가 불리한 사항을 전개해놓고 그걸 역전시키는 상황으로 문장을 많이 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다라는 거죠. 왜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일본은 그게 대사인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게 완전 따라간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게 가장 문제는 이 바다 해자인지 아닌지가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부산현 각본이라는 게 대만의 부산현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초기 원석 탁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계 탁본이 아닌 탁본인데 거기에 부산현 탁본에 요거 바다 해자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13번째 글자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다 해자처럼 보입니까? 앞에 우리가 사해 동해는 해자가 분명했죠. 근데 그 글자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요 글자인데 요 흰 부분은 요 부분이 비가 겁이 많이 간 곳이에요. 근데 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가 핵심인데, 자, 다른 원석 탁본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이건 북경대 A본인데 아까보다는 훨씬 좀 뚜렷하죠. 근데 자, 이게 여기 삼수변은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꺾여요. 이게 바다 해자와 어떨지. 이렇게 핵이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핵이 있고, 이게 바다 해자인지 북경대 A본, 이것도 초기 원석 탁본이에요.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탁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탁본에 대한 이해 없이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석계 탁본은 전부 바다 해자예요. 명확합니다. 석계 탁본에 보이는 이 글자를 바다 해자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석계 탁본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 원석 탁본을 가지고 바다 해자를 읽을지 안 읽을지가 문제인데, 요게 이제 북경대 A본이고, 그 다음에 북경대 B본인데 요것도 요 글자예요. 요 글자가 바다 해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북경대 D본,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여기 바다 해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냈는데, 이게 뭐 삼수변에 조개 패자 한 폐수라고 읽는 사람, 뭐라고 읽는 사람 쭉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초기 원석 탁본은 우리나라에 2개가 있고요, 일본에 2개가 있고요, 중국에 4개 내지 5개가 있고요, 대만에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 하나는 임창순 선생님이 갖고 있던 본인데 그건 오래전에 알려져 있었고, 그걸 청명본이라고 하고, 해정본이라는 게 최근에 알려졌어요. 그건 최근에 알려졌어요. 아직 10년이 안 됐는, 10년도 채 안 됐죠. 그게 해정본이 초기 원석 탁본이에요. 근데 거기 글자가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자, 요게 해정본의 바다 해자라고 읽혀지는, 그러니까 일면 9번째 줄 13번째 글자인데 요 글자입니다. 해정본. 요게 바다 해자로 보면 이게 너무 길어. 이렇게 쭉 나가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요것도 핵이고, 요것도 핵이고, 밑에 요것도 핵이고, 삼수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글자로 보이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삼수는 읽혀지고 쭉 가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요거는 핵이로 보여요. 그리고 요것도 핵 보여요. 요거는 금강거예요, 금강거. 그래서 요거는 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요것을 삼수의 밭전자를 읽었어요. 삼수의 밭전자. 그러려면 요거하고 밭전자는 폭이 같아야 되는데, 폭이 위에는 좀 넓고 밑에는 좁죠. 근데 원비문을 보면은 여기 갈라져 가지고 폭을 같게 세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강계토항 비문은 원석입니다. 가공한 게 아니고 자연석을 가져와서 글을 새겼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것도 그대로 살려가지고 글을 새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많은 상에서 원비를 찍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여기가 글자 세기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삼수의 밭전자로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레도 전파 고구려군이, 강계토항군이 이 전을 건너서 백제를 쳐서 깨부셨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전이 뭔가, 전이 뭔가, 큰 물 전자, 큰 강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강. 그러니까 고구려 강계토항이
그 백제 수도 한강 저기 그 백제 지금 서울을 쳐가지고 깨부시는 게 요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도아리수라고 나옵니다. 아리수를 건너서 아리수는 한강이 분명해요. 그럼 여기는 왜 아리수라고 했습니까? 한문은 같은 곳이라도 중복해서 안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의 대강을 모은 곳이에요. 앞에 전체의 대강을 쓰고 그 다음에 쭉 저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쭉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을 건너서 백제를 쳤다. 그 밑에는 아리수를 건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리수나 전이나 같은 건데 이거는 아리수는 우리말을 쓴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수곡 아까 말한 일본 수곡본의 글자인데 수곡본도 자세히 보면은 요게 핵이까지 이렇게 되고 삼수가 보이고 이렇게 가운데 이 핵이 있어요. 요 핵이 이렇게 돼. 그래서는 일단 전자를 봤는데 중국에 있는 반조원본인데 이것도 요글자예요. 요글자. 어느 정도 글자는 읽혀지는데 이게 이제 그다지 동의는 아직 많이 안 하고 있던데 어쨌든 요글자 이거는 일본에 있는 가네코본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 두 개 있던 청명본의 글자예요. 요글자인데 청명본도 보면 핵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전자로 여기 있잖아요. 요글자로 저는 본 거예요. 전을 건너서 백제를 쳤다 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오래전부터 우리 고구려 성민이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쳐왔다. 그런데 왜가 10여 년에 우리 고구려 성민 땅에 침범해 오므로 강해통이 아리수를 건너서 백제, 아리수는 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전이나 아리수나 같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리수를 건너서 백제를 치고 식민을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수백 년 동안, 백몇십 년 동안 논의가 되었던 거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글자 한자를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마지막 그 사진입니다. 이게 현재에 남아 있는 비의 요 부분이에요. 바다 해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게 도자고 해자가 요 부분인데 여기가 아까 요렇게 들어간 부분 있죠. 그 탁본이 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은 글자 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부분에 새긴 글자니까 이게 애매하게 탁본에는 나타나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많은 격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안동대학의 임세근 교수님이 저한테 제공해 준 사진인데 그분 사진을 아주 잘 찍는 분이에요. 뭐 거의 프로 수준의 분인데 많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우리 역사 나아가서 동북아 전체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강개토항릉 비문이고 그 비문은 지금 이제 비가 남아 있지만은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탁본이고 탁본도 왜곡대 석회가 바르기 전에 탄 탁본 초기 원석 탁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할애를 좀 많이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속에 이번 우리 전체 주제가 바다와 관련되는 거니까 바다 해자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어떤 건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